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 오늘 두 번째 라이브인데요.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라이브로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마지막 라이브가 언제였죠? 재작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작년 아마 8월 정도쯤에 했던 것 같아요. 재작년 8월 한 27개월? 그때가 마지막 라이브이자 또 첫 라이브였죠. 그때 라이브 방송 한번 하고 이제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세종에서 샤이니님 세종에서 오셨고요.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라이브하고 똑같이 오늘도 역시 주제를 딱히 정하진 않았어요. 채팅창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인사도 드리고요. 질문이나 또 인사도 드리고 여러분들 질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좀 이런저런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브가 제 생애 오늘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살이 빠졌냐고요? 사용자님 살이 빠졌냐고 물어보셨는데 살이 요즘에 좀 쪘어요. 한 90kg 정도 되는 몸무게를 살을 좀 빼가지고 한 87kg 정도 만든 다음에 강의 영상을 이제 촬영을 했는데 1강이 얼굴이 요만한데 2강이 이만해져 있고 마지막 강을 보니까 얼굴이 한 이만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한 3개월 정도 동안은 정말 거의 밤마다 뭐 12시 정도 퇴근하고 야식 먹고 이러면서 살았더니 몸이 지금 굉장히 좀 부어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멋지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로우 강의, 헤이 고모님, 감사합니다. 그로우 강의,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게 그로우 강의인데, 제가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찍었어요.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을 좀 많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또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그로우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진행했던 그 컬러서 강의하고는 약간 좀 다른 건 알고 계시죠? 그때는 중개업,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실무, 계약서 관련된 그런 실무에 관련된 얘기고 이번 그로우 강의는 창업에 대한 그런 얘기다 보니까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 그로우가 사실 작년에 진행했던 강의보다는 금액이 조금 더 있잖아요. 그런데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것도 좀 많이 감사하다고 겸사겸사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라이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그것도 사실 좀 있어요. 진심으로 많이 감사드립니다. 네, 은규 어머님, 오프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는 어떻게 하시죠?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있어요. 최근에 커뮤니티에 어떤 분이 질문을 이렇게 올리신 게 있는데, 제가 거기에 답변을 달면서 이제 그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 강의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12월 한 중순쯤에 여러분들께 공지가 갈 거예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아마 1월 정도, 아직 완벽하게 준비가 끝나지 않아서 제가 공지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1월에 우리 구정이 있잖아요. 이 구정이 끝나는 날, 그러니까 구정 연휴 마지막 날이 있는 그 주 주말부터 6주 코스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강의 장소요. 오프라인 강의는 일단 송파구 쪽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군데 예정지를 봐놨어요. 강의실 이제 대관을 해야 되는데 송파역 쪽에 있는 곳을 제가 지금 그쪽이 좀 아무래도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면에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금액이나 아무래도 뭐 잠실역이라든가 또는 강남역이라든가 이렇게 뭐 찾아오시기 굉장히 편한 지역 이런 데다가 하면은 좋겠지만 그런 데들은 또 대관료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료가 또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적당한 지역을 지금 물색 중인데 몇 군데 좀 봐놨고요. 일단 서울 중에서도 송파구에서 먼저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기에 공인중개사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제 이런 질문 사실 요즘에 많이 받는데요. 케이스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좀 다르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음식점을 할까, 뭐 커피숍을 해야 할까, 뭘 하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중개업을 한번 개업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중개업을 창업하면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그분들은 지금 같은 경기가 아니라 좀 경기가 좋을 때 이때 오픈하셔도 저는 좀 반대고 나는 공인중개사가 꼭 될 거야. 중개업을 꼭 할 거야. 꼭 창업을 할 거야. 그런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언제쯤 창업 시기를 잡는 게 가장 좋을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사실 언제 창업을 하셔도 저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요. 특히 처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창업을 딱 하고 사무실을 오픈을 딱 하고 나면 뭐 그래도 일주일에 하나씩은 뭐 계약이 한 주에 하나, 다음 주에 또 하나 정도 이렇게 하나씩 계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중개업을 처음 창업하시게 되면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기간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물론 오프라인 강의나 뭐 온라인 강의나 이런 거를 들으시면서 나름대로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시행착오를 좀 줄여준다는 거지 시행착오를 아예 제로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제 주변에 개업한 공인중개사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 봤을 때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 시작했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뭐 잘 먹고 잘 살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중개업 창업했던 분들은 지금 전부 다 뭐 이렇게 파토 났고, 사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지금같이 조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식의 그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보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나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기가 굉장히 고점일 때는 월세들이 좀 비싸요. 아무래도 대부분 1층에 창업을 하실 것 같은데, 경기가 좋을 때는 월세도 좀 비싸고 권리금도 당연히 좀 비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월세가 대부분의 지역들에서는 좀 많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좀 하락한 곳들도 있고요. 또 잘 찾아보면 지금은 자리가 꽤 괜찮은데 권리금이 없거나 굉장히 적은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경기가 좀 저점일 때, 이럴 때 권리금 없이 자연스럽게 좀 들어가셔서 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시행착오의 그런 기간으로 보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간이가세자가 부가세 10% 받았을 경우, 간이가세자가 요거는 제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따로 부가세 받 끝나고 좀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인데요. 간이가세자가 부가세 10%를 지금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간이가세자가 예전에는 4,800만 원 미만이 다 간이가세자였잖아요. 그리고 간이가세자 전체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업종별 부가율 있죠. 업종별 부가율만큼의 부가세를 추가로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부가가치세법이 바뀌면서 간이가세 기준이 8천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4,800만 원 이상은 지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가세로 현재 이제 중개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매출이 4,80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는 분들은 부가세 10%를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제가 최근에 부가세 관련 영상에서도 올렸듯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준 4,800만 원은 작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부가세를 업종별 부가율만큼 납부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부가세를 면제받느냐, 이거에 대한 기준 4,800만 원은 올해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개인 사무실 구직할 때 좋은 사무실을 고르는 기준, 이거는 사실 복불복 개념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만,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꼭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면접을 보러 가셨을 때 대표가 운영을 직접 하는 곳인지 이거는 한번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안 그런 데들도 많이 있고 자격증 대여해서 운영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가 다 문제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 곳들 중에서도 위법이긴 하지만 뭐 일을 잘 가르쳐주고 상도덕에 어긋나지 않게끔 일을 잘 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력 좋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굉장히 중개사들이 많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이왕이면 대표님이 본인 자격증으로, 그리고 본인 이름으로 직접 운영하시는 곳이 아무래도 대표님 입장에서는 책임감도 더 강할 수밖에 없고요. 직원들을 대하는 거나 이런 것도 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접을 보러 가셨을 때 면접을 보신 그분이 실제 대표님 맞는지, 아니면 그 대표님이 직접 면접을 본 게 아니더라도 그 사무실 안에 근무를 하고 계신지,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갱신계약 시 법인 서류 첨부 없이 도장만 찍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서류가 다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고가 날 확률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걸 따져야지 되거든요. 우리가 법대로 한다고 해서 꼭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계약을 할 때 현실적으로 사고가 날 수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좀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지 되는데, 재계약할 때는 사실 서류가 다 있으면은 그게 원리 원칙이고 좋긴 하지만 어쨌든 그 법인 이름으로 월세가 입금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법인 이름으로 임대인 측에선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고요. 이렇게 법인 통장에서 임대인한테 월세가 지급되고, 그리고 임대인이 그 법인 앞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준다면 사실 실무적으로는 사고가 날 확률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부동산에 들어가서 부동산 창업하게 사무실 알아봐 달라고 하면 실례인가요? 네, 네오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중개업을 창업하겠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저희가 자리를 알아봐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도 있습니다. 반값 중개, 수수료 무료. 이 반값 중개 사실 말들이 좀 많죠. 이 생존권 위협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말들이 많이 있는데, 반값 중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한 5년 전에도 있었고요. 10년 전에도 있었고요. 뭐 15년 전에도 있었고,
대신 계약을 많이 하면 된다. 박리담회로 가자라는 그런 마인드들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이제 대표님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전에는 이게 아름아름 전단지를 돌린다거나 했는데, 요즘에는 워낙 플랫폼들이 잘 돼 있으니까 이 플랫폼들을 가지고 아예 홍보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몇 년 전에는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반값 중개보수권 해가지고 영원으로 판매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오신 분들은 무조건 중개보수 반만 받는. 그런데 그 중개사무실도 사실 강남에 있었는데 큰 법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무실도 한 1, 2년 후에 없어졌죠. 20대 소공으로 처음 취직하시면 어떻게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델 M 맞나요? 맞게 읽었나요? 우리 M님께서 하셨는데, 네, 지금 20대신가 봐요. 소공으로 취업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계약이 좀 작지만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전월세 위주로 하는 그런 곳에 소공으로 취업을 하셔서 전월세 위주의 업무를 좀 시작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건 있어요. 물론 이제 덩치가 좀 큰, 저희는 이제 업무용 부동산을 현재는 주로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빌딩 매매 이쪽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한 건을 계약하면 이제 큰 돈이 오는 그런 거 물론 좋죠.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쪽으로 가다가 재미가 없어져요,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작더라도 계약이 그래도 조금 활발하게 나올 수 있고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동네에 좀 작은 원룸, 투룸, 쓰리룸, 전세방, 월세방, 그리고 지역에 있는 뭐 한 4층짜리 건물에 1층에 뭐 사무실이 있고 이런 조그만 건물도 있잖아요. 지역에서 이런 물건들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하시다가 조금 자신이 있으시면 그때부터 자신감이 붙는 순간부터 조금씩 영역을 넓혀 나가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FM적인 길이고 그게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빌딩 매매. 사실 우리 정가을님, 빌딩 매매는 언제쯤 해볼까요? 근데 모든 게 그래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중개사가 돼서 처음에 월세 계약, 전세 계약 쓸 때 굉장히 떨리잖아요. 하지만 한두 번 해보면 별거 아니죠. 그리고 업무용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또 하다 보면은 이거 뭐 자유업종도 있고 비자유업종도 있고 뭐 계약을 했다가 위법건 충분이 있으면은 사업자를 뭐 못 낼 수도 있네. 그런데 막상 또 해보다 보면은 빌딩 매매도 처음이 어렵지, 그러니까 접근이 어렵지 또 별거 아니거든요. 빌딩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40대 소공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오경자님. 오늘 오경자님 제가 낮부터 아이들을 뵀어요. 네, 소공으로 일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 사무실에도 40대 소공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사무실 대표님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겠죠. 소공으로 취업을 받는지 아닌지는. 근데 아무래도 젊은 분이 운영을 하신다면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고, 저도 제가 35살, 뭐 38살, 이때는 40대 분을 제가 직원으로 받기가 조금 저도 많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지금은 사실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의 나이층이나 뭐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박찬현님, 경기가 많이 안 좋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물건 확보를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많이 보시면서 시야를 굉장히 지금 많이 넓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사실 바쁘니까 아는 물건 다니고 고객 오면 또 아는 물건 보여주고 아는 물건에서 계약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같은 때는 사실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남으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중개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는 이 남는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경기가 언제 치고 올라갈지 사실 저는 조금 예측은 되는데 이걸 또 여러분들께 딱 지금 말씀드리기는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간 중개 경기가, 우리 중개업계의 경기가 좀 올라가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중개업 경기가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그 이전에 물건을 많이 확보해 놓고 거래처를 지금도 많이 확보를 해 놓고 물건 준비를 철저하게 좀 충분하게 해 놓으신 분들은 이제 경기가 좀 올라갈 때 바로 치고 올라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손님 없네, 딴짓하고 계시고 다른 데는 뭐하나 그냥 둘레 다른 데들 이렇게 구경하러 다니시고 이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은 경기가 딱 올라갔을 때 남들 보고 이제 손님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나도 빨리 해야 되겠다. 뒷물을 타시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같이 중개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무조건 물건입니다. 여러분들 물건 수주를 많이 하고, 지금 광고를 내면 광고 내는 만큼 손님이 막 오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지금 내봤자 별로 재미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의욕이 떨어지고 사무실에서 뭐 딴 거를 하거나 시간을 대충 보내시거나 그냥 출퇴근 좀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시거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그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분명히 경기가 딱 올라갔을 때 모릅니다. 그분들은 모르고
다른 중개사들이 막 한참 막 올라가 있을 때 분명히 뒷물을 타게 되실 거니까 지금 지역에서 특히 로드에 계신 분들은 지금 좀 더 많은 지역을 보시고 안 돌아다녀본 골목을 훨씬 더 발로 많이 다녀보시고 지금 물건을 많이 파 놓으셔야 돼요. 준비를 좀 많이 해 놓으셔야 됩니다. 경매물이 많이 쏟아질 거예요. 지금 경매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경매가 쏟아지기 전에 급매물이 먼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건 준비를 좀 매매도 그렇고 임대차도 그렇지만 물건 준비를 지금 확실하게 많이 하시고 시세 파악을 계속 여러분들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 손님 없다고 오늘 물건 안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그 리듬 타는 데 있어서 리듬이 조금 여러분들 훅 올라오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손님이 없어도 오늘 골목 다니시면서 물건 보시고 내일 손님 없어도 내일 물건 보셔야 돼요. 다니시면서 그리고 새로운 물건 계속 보시고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이 맞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를 계속 해 보시면서 또 이 금액이 비싸다라고 하면 거기 안 가시죠. 임대차든 매매든 금액이 비싸다라고 하면 좀 안 가요. 접수만 받아놓고. 근데 계약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 금액이 비싼 데들은 안 나갑니다. 그럼 조금 안 나간 다음에 거기를 배척하지 마시고 월세가 비싸든 전세가가 뭐 전세는 무조건 잘 나가니까 뺄게요. 월세 금액이 비싸든 매매 금액이 비싸든 뭐 조그만 뭐 근린 상가가 있는데 매매 금액이 비싸든 금액이 비싸면 우리 중개사들이 접수만 한번 받아놓고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안 나가요. 또는 매매는 안 팔려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셔서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먹혀요. 그러면 오히려 그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얘기를 처음에는 안 듣죠. 물건 처음 보러 가가지고 아 이거 비싸요 라고 하면 당연히 안 듣죠. 그런데 그런 데들을 꾸준히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설득을 한 달 정도 지나면 설득을 한번 들어가 보고 마땅한 사람이 있는데 금액이 비싸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 설득을 한번 들어가 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 설득을 해보는 경험이 여러분들 좀 쌓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다니면서 건물주분들하고 또는 관리소장분들하고 금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하면서 아 지금 금액을 조금 내고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감을 빨리 잡으실 수 있고 그런 데 대한 스킬들도 많이 느실 거예요. 부동산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으신가요, 박찬영님?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공인중개사 분들이 쓰신 책들이 몇 권 있어요. 그 중에서 좀 판매량 높은 순으로 한두 권 정도는 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그래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약간 별개인데 약간 예외의 부분일 수도 있는데 신방수 세무사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세금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과 세금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에는 뭐 월세방 계약하고 전세방 계약하고 뭐 단기 임대 풀옵션 계약하고 뭐 조그만 뭐 보증금 1,100만 원짜리 상가 계약하고 이렇게 하지만 금액이 점점점 여러분들도 올라갈 테고요. 이제 매매에도 점점 손을 대고 하겠죠. 근데 매매 계약은요. 조그만 상가든 아니면 큰 뭐 100억짜리, 300억짜리, 500억짜리 빌딩이든 이렇습니다. 일단 세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숙지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신방수 세무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러 가지 책을 썼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고요. 저도 그분 책을 몇 권 사서 보고 있고 제 후배들한테도 좀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 좀 더 세무적인 부분, 내가 쉽게 말하면 말빨도 그렇고 또 세무적인 부분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 좀 매매 중개도 잘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분이 정리한 그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책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좀 쉽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늘 당장 내일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시야를 트이시는 데 있어서는 신방수 세무사님이 쓴 그 세무 책들 중에서 좀 한두 개 정도 보시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유튜브 강좌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우리 중개업의 모든 책들이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그리고 보실 때는 그분이 좀 오래전서부터 책을 내셨기 때문에 최근판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더 좋은, 더 도움되는 책들을 알고 계신 분들 계시면 또 공유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 책이에요. 마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딱 보여드리는 게 지금 준비된 게 아니라 저희 책장에서 저희 편집자가 지금 꺼내줬는데 요거를 제가 최근에 봤어요. 몇 권 제가 있는데 이제 요거 봤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광고 아닙니다. 저 이분 몰라요. 한 번도 뵌 적 없어요. 고객을 설득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무엇일까요? 고객을 설득하려면요. 일단 본인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전세든 매매든 본인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확신이 없는 걸 고객을 계약을 하라고 클로징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확신이 없다면 상대방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전달됩니다. 상대방도 저 사람이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구나 아니구나라는 것 정도는 상대방도 어느 정도 그 기운이 전달이 돼요. 근데 이제 확신을 가지려면 결국 뭘 해야 될까요? 그 지역에서 내가 소개하는 그 물건에 대한 시세를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이제 그러면 다시 뭘로 돌아가냐? 결국 다시 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동산은 임장에서 시작하고 임장에서 끝이 납니다. 이 간혹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물건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더 이상 보여주는 물건이 없어. 좀 우리가 개척이라 그러죠. 현장 나가서 새로 이제 물건을 좀 이제 알아보는 현장에서 개척이라고 하는데, 개척을 나가는 분들이 좀 계신데 이럴 때 저번에 개척을 나갔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 이러고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개척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가 보시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물건이 더 좋은 게 나와요. 그러면 정말 확신에 차서 손님한테 전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오셔야 된다. 그거는 대부분 계약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척을 현장 나가셔서 골목골목 돌다가 어제 보여드린 물건보다 더 좋은 게 안 나와요. 그래도 상관없죠. 내가 확신이 생기겠죠. 어제 보여드린 그 물건이 정말 당신께는 최적의 물건이다 라고 설득할 수 있는 확신이 차겠죠. 결국은 임장에서 시작하고 임장에서 끝납니다. 네. 현장에서 답을 봐라.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중개업을 시작하면 뭘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중개보조원이 됐든 소속 공인중개사가 됐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개업을 했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100이면 100 현장 나가세요. 내가 중개업을 지금 할 지역에서 현장 나가십시오. 현장 나가서 무조건 벨 누르고 인사하세요. 대부분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데들은 대부분 옥상에 주인분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옥상이 아니죠. 이제 맨 위층에 주인분들이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편함을 보면 주인분이 여기 몇 층에 사는지 우리가 그 공부를 띄워보면 건물주 이름이 있잖아요. 주인분이 여기 몇 층에 사는지 아니면은 여기 안 사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활용해서 무조건 현장에 나가서 처음 해야 될 거는 무조건 임장입니다. 임장 없이 중개업 잘하는 분 전 본 적 없고요.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정말 임장이 무조건 제일 중요해요. 책은 안 쓰냐고요? 부동산 하는 중님. 책을 원래는 지금 올해 썼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계약은 안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에 제의가 들어왔던 게 작년에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작년에도 제가 클로소 강의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초반에 좀 6개월 정도 직원들하고 시간도 좀 더 보내고 또 주말에는 이제 주말 농부가 돼 있으니까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농사지으면서 보내고 그리고 5월 말쯤에 이제 그 강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강의 요번에 한 거예요. 그 강의를 7, 8, 9, 10, 7월 중순부터 들어가서 10월 말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저도 그만큼 되지가 않아서 이제 못했죠. 팬이시라고요? 이정은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쑥스러워요. 며칠 전에도 공동중개를 하러 갔는데 너무 환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팬이라고. 정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줄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많이 좀 어색하고 그러네요. 업무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저희는 이제 이거는 주 중개 대상물이 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택 위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업무용 부동산 위주로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요거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제가 한번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오늘 만들 건데 주택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을 좀 자유롭게 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야근도 많고 왜냐하면 이사갈 집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은 본인 퇴근 시간에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이분들이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주말에 계약하는 경우도 많죠. 이사는 주말에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다음 주 토요일 날 여행을 갈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워놔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입주를 나가야 된다거나 갑자기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처음 중개업을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처음 10년은 주거용 부동산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2012년부터는 저희가 사업자를 바꾸면서 업무용 부동산 위주로 그때부터는 하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다만 업무용 부동산 중에서도 상가 파트 일을 하시게 되면 야간 일이 좀 있습니다. 특히 좀 반짝반짝하는 그런 번화가에서 일을 하시면 그리고 주말에도 현장들 많이 보러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일반 사무실만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그분들은 본인들 이사 다닐 곳을 찾아보시는데 본인들 업무 시간에만 딱 나와요. 그리고 본인들 이사를 할 때도 업무 시간에만 딱 이사를 하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주택을 중개한다거나 상가나 이런 파트를 중개하신다면은 저녁 시간에도 6시 이후에도 일을 하셔야 되는 시간들이 좀 있고 주말에도 좀 나오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걸 하시든 이걸 하시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은 정해 놓으세요 스스로. 이걸 안 정해 놓으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뭔가 자꾸 이렇게 출퇴근이 점점 편해져요. 출퇴근이 그러다 보면은 자꾸 약간 딴 쪽으로 새시다가 결국 힘들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의 조짐이 출퇴근이 뭔가 너무 자유로워지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일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딱 시간을 정해서 나는 무조건 몇 시까지는 사무실 나간다. 그리고 몇 시까지는 무조건 사무실 있다. 이외 시간에 손님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의 출근 시간과 나의 퇴근 시간은 어느 정도 정해놓고 웬만하면 정말 중요한 일이거나 정말 가족 사이에 급한 일이 없으면 그건 여러분들 지키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원투룸 전월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관악일까요? 강남일까요? 관악, 강남 제가 봤을 때는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이건 있어요. 관악은 좀 더 자주, 그리고 수수료가 아무래도 조금 적은 건 있고요. 강남은 비슷하죠. 횟수는 비슷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리고 수수료가 된 중개보수가 조금 더 높은 건 있겠지만 이건 있어요. 관악도 마찬가지예요. 관악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지역이지만 우리가 보통 중개보수가 좀 더 높다라고 하는 곳들은 아무래도 경쟁이 그만큼 더 치열한 부분들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어느 지역이 가장 먹을거리가 많을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것도 하나의 기준점 중 하나지만 그곳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 또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권리 상가를 찾아달라고 하시는 분, 바닥권리 있는 상가밖에 없는데 이제 정가을님 질문 주셨거든요. 어떻게 설득하면 되나요? 물건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보여주시고 잠깐 놔두세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전화가 안 오면 다시 연락해서 다른 물건이라도 또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동안에 다른 부동산에서 다른 중개사가 계약을 한다면 사실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닌데 할 수 있는 게 좀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무조건 물건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 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중개를 하다 보면 주택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상가 사무실 하시는 분들도 이게 단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정사항이에요. 이 고객은 이제 결정할 때가 됐어. 이거 아니면 이거 중에 둘 중 하나를 결정을 한대. 근데 이것도 확실하지 않고 이것도 확실하지 않아. 더 이상 보여줄 물건 없어. 이때 대부분의 분들이 보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기다려요. 왜? 물건이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근데 사실 보여줄 물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못 찾은 걸 수 있어요. 더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찾아서 안 나온다 하더라도 물건을 더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중개사분들이 못 보여주는 이유가 전화를 해서 불러냈는데 이 물건을 보여줬는데 어제 본 물건보다 안 좋아. 내가 보기에도 안 좋아. 그래서 불러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계약이 나오는 시점은 언제냐면 뭐 소비자라고 할게요. 뭐 임차인도 있을 테고 매수자도 있을 테니까. 근데 그분들이 계약을 결심하는 순간은 최적의 물건이 나왔을 때가 아니에요. 어제 본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도 아니고요. 그분들이 계약을 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내가 어제 본 그 물건이 또는 3일 전에 그 본 물건이 역시 이 물건이 최적의 선택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 그 확신이 들 때 그때 계약이 나와요. 그 확신이 들려면 물건을 더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확신이 왜 안 드냐 하면 지금 무언가 더 찾아보면 있을 것 같거든요. 더 알아보고 무언가 한두 군데 더 나가서 물건을 한두 개라도 더 보면은 물건이 뭔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확신을 못 드는 거예요. 그 확신을 깨주는 건요. 물건을 더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물건을 더 보여드리기에는 겁이 좀 나죠, 우리 중개사가. 왜? 어제 본 그 물건보다 또는 3일 전에 나에게서 본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이라는 확신이 내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보여주셔야 돼요. 전화해서 비슷한 스타일의 다른 물건이 있는데 지금 나오셔서 한번 보시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마 틀림없이 이런 말 나올 거예요. 그 물건보다 더 좋나요? 어제 본 물건보다 더 좋나요? 3일 전에 그거보다 더 좋나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마 연락을 못 하실 건데 연락하시고 그런 점을 백발백중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딱 이 한마디 하세요. 스타일이 좀 달라서 직접 나오셔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나오게끔 하셔서 물건을 하나 더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당신에게는 어제 내가 보여드린 그 물건이 3일 전에 내가 보여드린 그 물건이 지금 최적의 물건이야 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나의 계약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고객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그 물건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 그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물건을 놓친 다음에 다시 조만간 며칠 내에 그만한 물건이 다시 나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우리 계약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손님을 위해서도 이 물건이 정말 맞다라는 내가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을 그분께 심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소공을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자차가 필수인가요? 조금 위에 있는 건데, 코스트코. 코스트코. 네. 자차가 필수인 거는 아닌데요. 일단 로드 부동산에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업무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달라요. 일단 입점 부동산도요. 그 입점돼 있는 아파트만 하는 곳이 있어요. 차량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옆 단지, 옆동 단지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차량이 필수겠죠. 그리고 로드 부동산도 주변에 한 300~400m 정도만 하는 데들도 있어요. 이 안에서는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아. 정말 다 알아. 하지만 여긴 넘어가지 않는 이 안에서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도 그런 사무실에 여러분이 취업을 하신다면 당연히 차가 필요 없겠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사무실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기도 저희는 일단 기본 지역이 강남 4구고 그 인접 지역이니까. 그런데 이제 서울 쪽에는 이런 부동산들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도시 쪽으로 갈수록 이런 부동산들이 많고. 근데 제가 최근에 지방을 좀 몇 군데 다녀봤는데 지방에도 요즘에는 차를 가지고 좀 넓은 지역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공으로 취업하시려는 사무실이 스타일이 어떠냐에 따라서 업무 범위가 업무 지역이 어디 정도까지 업무를 하시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가 있으시는 곳이 많이 유리하겠죠. MBTI는 저는 사실 믿지 않아요. 그리고 적성도 물론 어느 정도 적성이 있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지 극복 못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어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면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중개업을 지금 10년 이상 하면서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실 그만두는 분들, 뭐 제가 언젠가 한번 영상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만두는 분들 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적성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나한테 적성이 안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영상 보신 분들은 조금 공감을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성이 안 맞더라도 돈을 굉장히 잘 벌면 사실 적성이 안 맞는다고 그만둘까요? 그 적성이 안 맞으면 다른 곳에 가면 또 거기는 적성이 맞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죠? 맞아요. 적성보다는 이제 사람 관계인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뭐 이거 가장 교과서적인 답일 수도 있는데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 부동산이란 건 혹시 기획 부동산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코님? 기획 부동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기획 부동산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방법, 특히 부동산 초보자들, 중개업 초보자들이 처음에 확인하시는 방법은 일단 기획 부동산은 우리처럼 이렇게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개업 등록을 하면 간판에 공인중개사 표시가 돼 있고요. 또는 부동산 중개 아니면 공인중개사 표시가 돼 있고요. 대표 이름이 반드시 간판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이제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 이 중개라는 단어가 없으면 거기는 기획부동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중립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어렵죠. 네, 이거를 여러분들 그래도 유지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건물주 편 쪽에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반드시 여러분들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물주는 내가 또 거래를 할 거고 손님은 사실 한번 갔다가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중개업을 잘하고 있느냐 지금 잘 못하고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이제 계약이 나오는 건 중에 최소한 10% 이상이 재방문 고객이냐 아니냐, 나한테 뭔가 집을 구했던 손님, 사무실을 구했던 손님이 다시 나한테 와서 계약하는 게 10%가 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20% 넘어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중개업을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뭐 판단하는 기준이 많겠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 건물주는 계속 상대하고 손님은 한번 왔다 가면 땡이 아닙니다. 손님도 안 그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끝이 없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많은 거를 좀 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감사하게도 해주시는데 저도 아직 하다 보면은 실무에서 모르는 게 또 나오고 일하다 보면 모르는 게 또 나오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한 3년 차 정도 됐을 때 이제 많은 경험을 했다. 이제 많이 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10년쯤 지났을 때 그 3년 차의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나는 좀 많이 안 해. 거의 모르는 게 없네. 라고 생각을 또 했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 10년 차였던 그 당시에 제가 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사실은. 멘탈 관리 제가 영상에도 한번 올렸었는데요. 멘탈 관리는 그냥 별거 없어요. 우리가 나쁜 사람 만나면 스크래치를 받잖아요. 감정적으로. 좋은 사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죠 뭐. 손님이 10명이 있다고 치면 제가 언젠가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10명이 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한두 사람 반드시 좋은 사람 껴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좋거나
필요 이상으로 너무 친절해서 내가 황송한 사람이 한두 분은 반드시 껴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그냥 정상적인 분들입니다. 다만 한 명 정도, 1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정말 진상, 나쁜 진상, 나의 마음에 심각한 스크래치를 주는. 근데 왜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은 다 진상같이 느껴지냐면 그 한 명이 임팩트가 너무 커서 그래요. 우리가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는데 이 나쁜 사람 한 명 만나면 좋은 사람 한 4명한테 받았던 이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 나쁜 사람 진상 한 명이 그 에너지를 다 갉아먹거든요. 완전히 정말 한 며칠 동안 일하기 싫게 만들죠. 이 멘탈이 나가는 손님을 만났을 때는 기분 좋았던 손님들을 떠올리세요. 중개보수를 많이 줬던 손님도 괜찮고, 또 일하다 보면 뭐 중개보수를 떠나서 굉장히 기분 좋게 마무리까지 이렇게 됐던 손님들, 언제 다시 전화해도 네, 중개사님 안녕하세요라고 반갑게 인사해 줄 수 있는 손님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일했던 그거 떠올리면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요. 라이브 자연스러웠다고요? 감사드릴게요. 저 사실 좀 하면서 지금 떨었어요. 제가 첫 방송 때 사실 실수했잖아요. 오늘도 당연히 중간에 실수가 한 번 나왔는데 자연스럽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라이브를 할 용기가 다시 생기네요. 네, 10시 40분이 됐네요. 부동산 하는 중님, 그리고 우리 고우님, 컷코님, 그리고 수선아님, 동문서주님, 이런 울고 계신 아들님, 정가을님, 부동산 하는 중님, 오늘 부동산 하는 중님도 대화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동문서주님, 베이직님, 베이직제이님 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오랜만이자 지금 두 번째 라이브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새는 영상을 올릴 때 정말 책임감도 많이 갖고 영상을 올리고요. 또 정말 내용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께 이제 잘못된 정보를 가능한 제가 차단한 상태에서 드리기 위해서 정말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항상 팩트 체크를 하고 또 하고 하지만 또 저보다 그 어느 파트에 대해서 또 더 잘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또 항상 부족한 영상이 될 수도 있겠죠. 부족한 부분들은 또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좀 추가로 좀 설명도 해주시면서 같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채널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라이브는 제가 공지를 드릴게요. 지금 라이브를 주기적으로 제가 해오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계획은 아직 없는데요.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은 그 생각은 좀 사실 있어요. 네, 우리 수영킴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5만 명 이상 정말 큰 숫자죠. 다시 한번 마음이 새기도록 하고요. 그리고 되도록 빠른 시간에 라이브 일정을 다시 잡아서 여러분께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바로 다음 주는 아니지만 한 그래도 12월 말 정도, 한 달 정도 지날 무렵 그 정도쯤에 또 연말 인사를 한번 드리면서 라이브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때도 오늘하고 마찬가지로 특별한 주제 정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질문 보면서 또 제가 인사드리고 여러분들하고 그때그때 채팅창을 보면서 같이 대화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10시 45분 됐습니다. 오늘 라이브 참석해 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 꼭 여러분들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강의라든가 다른 일정들 그리고 다음 라이브에 대한 일정도 제가 곧 조만간 정리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후수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